안녕하세요.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저와 함께 단약에 성공하신 조현병 환자분들이 드셨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죠. 그 약물들이 본인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로 항정신병 약물은 주로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내용들로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실제 연구된 결과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치료한다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오랫동안 복용하시면 환자 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사람이 좀 멍해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약 먹기 싫은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괴담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형이 어제 밤에 보내준 영상 2개를 보고 나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하나는 형이 보내준 게 FDA 출신 정신과 의사, 미국의 조세프 박사가 나와서 항정신병 약물 때문에 진짜 내가 쪼그라든다고 말하고. And what they found was that the ventricl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ppeared larger. Now, a ventricle in a brain is a fluid-filled space. And these ventricles will begin to look larger if the brain tissue surrounding them begins to shrink or die off. 다른 하나는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위테커가 나와서 이 약들을 오래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회복을 더 못한다 이런 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약이 뇌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과 질환 환자에 대해 되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내가 많이 다뤘던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막 정신과 질환에 걸려서 정말 약을 드시면서 막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래도 환자분이 너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더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제 밤에 급하게 이 영상 2개를 보낸 건데, 사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뇌가 바뀐다는 게 그냥 기분 탓이나 막연한 불안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이 약들이 대체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원리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항정신병 약물의 이제 기본 원리는 뇌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신호를 차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 도파민뿐만 아니라 뇌 신경 전달 체계 자체를 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차단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도파민이나 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환청이나 망상 같은 이제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아예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 경로를 막아서 증상을 가라앉힌다고 보면 돼. 엄청 시끄러운 스피커를 일단 잠시 동안은 음소거를 해놓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써야 되는 순간이 무조건 있는 약은 맞는 것 같아. 도파민 차단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그게 뇌가 쪼그라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뭔지? 그게 이제 그 조세프 박사가 말한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정신과 전문이시잖아. 이제 그 조세프 박사는 조현병 환자들의 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 조직이 줄어들고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공간, 그러니까 뇌실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커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뇌는 꽉 차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니 뇌의 살, 그러니까 뇌 조직이 줄어들면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 자리를 물 같은 척수액이 차지해서 뇌 속에 이제 빈 공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풍선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스펀지가 줄어들면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잖아. 이게 조금 비슷한 비유라 볼 수 있는데, 뇌 조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빈틈에 뇌 척수액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뇌실이라는 빈 공간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엔 이게 병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과학자들이 혹시 약 때문은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진행된 유명한 이제 원숭이 실험이 하나 있는데, 건강한 원숭이에게 1년 반 이상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더니 약을 먹지 않은 원숭이에 비해서 뇌 무게가 약 8%에서 11%나 줄어들었어.
특히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계획, 인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가장 많이 손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근데 이건 사실 원숭이인데 건강한 원숭이에 내가 10%가 줄었다는 거잖아. 결국 이걸 먹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그게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인간에게도 관련이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했어. 2013년에 나온 그 인간 대상 연구가 그 질문에 대한 조금 불편한 답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조현병 환자 1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더니 뇌 손상의 정도가 병의 심각도나 기간이 아니라 오직 항정신병 약물 누적 노출량과 비례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즉 약을 더 오래, 더 많이 먹을수록 뇌의 회백질,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더 많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사실 뇌가 줄어든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은 또 있는지. 몸에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뭐 조셉 박사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 그러니까 타르다이프 디스키네시아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증거인데, 약 때문에 뇌의 운동 조절 영역이 손상돼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뭐 입을 오물거리거나 뭐 혀를 낼림거리거나 뭐 아니면 뭐 어깨를 들썩이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인데, 조세프 박사는 장기 복용 환자의 약 20%에서 30%, 그리고 특정 노인 그룹에서는 50% 이상이 이걸 겪는다고 보고했어. 50%면 2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얘기고 그 증상을 겪으면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게 더 슬픈 게 뭐냐면, 조세프 박사에 따르면, 참고로 이것도 내 의견은 절대 아니고,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증상을 보고도 환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라면서 무시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환각 때문에 자기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환자의 약 70%에서 80%가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부작용이 아니라 뇌 손상 자체가 눈에도 이제 보이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조세프 박사의 이제 그 뇌의 물리적 변화 연구에 이어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나랑도 대담을 나눴던 그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이제 미국의 로버트 휘테카 기자가 말한 단기적 회복률 저하라는 연구 결과야. You have dedicated so much of your work to exposing the issues surrounding psychiatric medications. What has driven you to stay committed to this despite the challenges? And what kind of world or future do you envision as a result of your efforts? Well, the reason that I have stayed with this story is because this story has changed our society. It's changed South Korea. It's changed how you raise your kids, and we're pathologizing kids. So it's having a huge impact on us, how we think about ourselves, how our society organizes itself, and how we raise our children. I don't know anything that is on a global scale has so profoundly changed society. It's unbelievable. And it is clearly doing harm. 뇌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치료한다는 약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 오히려 회복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약을 먹은 사람이 회복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요거에 또 근거는 뭐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로버트 휘테커가 말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 휘테커 기자는 이제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이 지원한 가장 중요한 장기 추적 연구인 해로 연구를 근거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20년 이상 조현병 환자들을 추적을 했더니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그룹이 약을 꾸준히 복용했던 그룹보다 회복률이 8배나 더 높았다는 거야. 취업률도 훨씬 높았고 정신질환 증상도 더 적었어. 회복률이 8배나 높았다는 거는 여기서 회복의 기준이 뭔지, 그냥 증상만 없어도 사실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해로 연구에서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증상이 없는 걸 넘어서 최소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일이나 학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도 비교적 잘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그냥 원래 증상이 더 심했던 사람들이 약을 계속 먹고 증상이 가벼웠던 사람들이 그냥 약을 끊어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 이런 반론 나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해로 연구의 가장 핵심 결과 중 하나가 이제 바로 그거거든. 증상이 더 가벼웠던 다른 정신질환 그룹이 약을 계속 먹었을 때 증상이 더 심했던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았어. 다시 말해서 덜 아픈 사람들이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더 아픈데 약을 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초기 증상의 그런 심각성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그럼 결국 약을 먹으면 안 좋아진다는 건데, 사실 조현병이나 이런 조울증은 대안이 있는지, 조현병이나 조현우울증 환자분들은 사실은 약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먹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휘테커 기자가 제안하는 대안이 바로 선택적 사용 모델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약물 없어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리사회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서 그 기회를 주자는 거야.
소테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병원 대신에 가정집 같은 곳에서 약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인간적인 관계와 지지로 치료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병원 치료보다 결과가 훨씬 좋았어. 이거랑 단약 전문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가 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로 증상을 낮춰야 할 때, 응급 상황일 때 항정신병 약물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되 이 약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찾고, 두 번째 증상만 낮추는 대증 치료가 아닌 이 원인을 정확히 치료하는 핀셋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 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삶의 이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원인을 찾게 되거든. 예를 들면 뭐 부모와의 관계, 가정 환경, 학창 시절, 사회생활, 아니면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본 모든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바로 환자들의 인생 속에 다 있었거든. 요약하자면 급한 불은 항정신병 약물로 끄되, 진짜 치료는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삶 속에서 찾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약들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이 환자분들의 가족들은 뭐부터 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이 약이 단기적인 증상 완화 외에 장기적인 내 삶과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제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을 하고, 단약을 하시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근원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야. 결국 뇌가 바뀐다는 건 뇌가 물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결과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마저 낮아진다는, 어찌 보면 좀 그런 심오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제 단기적인 증상 완화라는 것 이면에 숨겨 장기적인 뇌 기능 저하와 회복력 상실이라는 큰 대가를 좀 치를 수가 있는, 그걸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야.